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의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찍기가 일상이 됐죠. 여행지와 식당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각종 사건 사고 등 삶의 현장을 휴대폰에 담아 많이들 공유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도 시민들이 보내온 제보 영상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 제보 영상을 제대로 확인했느냐가 저널리즘에는 또 다른 고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는 뉴스 제보 영상의 득과 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8월 17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도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뉴스 제보 영상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주신다고 했는데요. 네네. 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대중화되면서 방송사들도 시청자들에게 영상 제보를 아주 많이 독려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각종 사건, 사고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게 제보란이 아주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각종 SNS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제보 영상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졌고요. 네. 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 홈페이지는요. 그래서 시청자들의 제보를 기다린다라는 공지가 상시적으로 올라와 있고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된 영상들은 뉴스 등에서 자료 화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 뉴스 방송사들이 제보를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특종을 하느냐 못하느냐, 네. 누가 먼저 빨리 보도하느냐 이런 것들이 판가름 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뉴스 제보 영상,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과 비교해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기존의 전통적인 영상 저널리즘의 전통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UCC 등의 영상 저널리즘에서 주로 강조되는 게 목격자 저널리즘인데요. 네. 전통적인 영상 저널리즘에서 강조되는 현장성이라든가 역사적 현장의 목격 등의 가치가 역시 여기서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차이가 있다면 디지털 기술 발전 환경에 따라서 더 일상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보성, 즉시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성, 직접성이 강조가 되는 건데요. 네. 그 마샬이라는 학자가 이런 속성을 기존 미디어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전통적인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이죠. 네. 이런 게 제현적인 미디어라면 블로그나 UCC 미디어는 표출적인 미디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표출적인 미디어라는 건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모든 시민이 미디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직접성, 개인성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네. 그 전통적인 미디어의 뉴스가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정형화된 관습 등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한 그 외부 현실을 구성하는 프레임이라는 게 있다면 네. 시민들의 제보 영상은 정말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를 통한 매개 과정 자체를 잊게 하면서 내가 이제 사건이 발생한 장소, 거기에 직접 있는 듯한 목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시민 제보 영상이 뉴스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네. 그걸 찍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고함을 지른다거나 네, 소리도 비명을 들어갔죠. 지른다거나 네. 이런 그 반응들이 그대로 그 영상에 담겨 있어서 네. 좀 더 사실적이고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시민 제보 영상들을 보면 화면도 좀 고르지 못하고요. 네. 막 흔들리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거 방송에 어떻게 쓰냐 이랬던 네. 것들인데 이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실적이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동안 전통적인 저널리즘에서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쳐서 프레임을 만들어 보여주었던 환경,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언론에서 만들어서 전달해주면 받아들인 대상이었던 시민들이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었다면 네. 이제는 시민들이 오히려 주체로 변하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수용자들의 생산 참여가 완전히 보장된 건 아니고 제한적이지만 그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올린 의제가 여러 온라인 채널에서 퍼지면서 그게 이제 이슈화 되고 또 전통 미디어의 주요 의제로 전이되는 역의제 설정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네. 그동안 뉴스를 생산하던 기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 수동적이고 주어진 뉴스를 소비하는 수용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제는 생산자와 수용자의 전통적인 그런 선형적인 관계가 이제는 상호적인 관계로 협력의 관계로 재정의되면서 이런 변화는 뉴스 생산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뉴스 제보 영상이 기존 뉴스의 어떤 뉴스 생산자 그리고 뉴스 소비자 이런 고착화된 구도를 좀 깨트리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렇게 뉴스의 생산 방식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제보 영상은 주로 사건 사고에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런 제보 영상은 화면의 질보다는 신속한 특종 보도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사건 사고가 주를 이루는 사회부에서 다뤄지는데요. 네. 이제 뉴스 생산 과정에서 신속한 영상 확보가 그래서 중요한 생산 관행이 됐습니다. 디지털 시대 방송 뉴스 관행의 변화와 시청자의 뉴스 생산 과정 참여라는 제목의 그 연구 논문이 있는데 네. 이 논문이 YTN 사회부 기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거기 이제 살펴보면 예전에는 불이나 교통사고가 나면 최대한 빨리 현장으로 뛰어가는 게 중요했고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면 검거해서 데리고 오는 상황을 알아내서 경찰서로 촬영 기자와 동행해서 가는 게 필요했지만 네. 지금은 경찰이 범인을 검거했을 때 검거 동영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왜 고유정 검거 동영상이 일부 언론사에만 유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랬죠. 근데 이런 이제 동영상을 먼저 찾게 되고요. 또 주변에 CCTV가 있는지를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CCTV, 블랙박스 영상, 뭐 제보 영상 등의 확보의 중요성이 뉴스 생산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이 연구에서 이제 어떤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택시를 탈 때마다 기사님들에게 명함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기사님들이 하루 종일 이제 다니시면서 사고 현장을 접할 기회가 많겠죠. 그러네요. 그럴 때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뭐 제보 영상뿐 아니라 실제로 방송사에서 과거에는 뭐 ENG 카메라 같은 큰 카메라를 꼭 둘러매고 나가야 영상 네. 촬영이 가능했는데 네. 이제는 영상 취재 기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취재 기자들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네. 현장에서 바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하거나 이렇게 교육받고 또 실제로 하고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보 영상의 활용이 이 사건 사고를 뭐 좀 실감나게 빠르게 접할 수 있다라는 면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다면 네. 좀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속보성 경쟁으로 인해서 확인되지 않은 선정적인 정보 보도의 언론 행태가 있다라고 이제 늘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확인 과정을 거쳐 활용이 돼야 하는데 속도 경쟁에 붙다 보니까 확인 없이 제보 영상을 쓰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사례를 보면 화재 현장을 편집 없이 급히 방영하다가 시신이 불타고 있는 장면이 방송이 돼서 예, 사과 방송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국내 방송인가요? 네. 그다음에 조작된 왕따 학생의 구타 장면으로 정정 보도가 나간 적도 있습니다. 또 제보 영상이 날 것 그대로 목격하는 듯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렇게 일부가 조작되거나 너무 선정적이거나 또 편집, 왜곡된 영상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연평도 폭격 도발 제보 사진도 일부 방송사가 위키피디아에 올라온 그 위성 사진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확인 절차가 필요한 거죠.
얼마 전에 구로동에서의 취객 난동 사건, 우리가 이제 보통 대림동 여경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한번 다뤘죠. 네, 다뤘었는데 여기서도 영상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퍼질 때 이렇게 일부 편집된 것이어서 이 사건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례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제보 영상 중에서 홈페이지에도 보면 이제 YTN도 보면 여러분의 재미있는 이야기나 또 사건 사고 현장을 제보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런 이제 다양한 영상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영상 중에 주류 언론이 찾지 못하는 스토리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이제 사건 사고 등의 흥미를 끌 만한 소재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선정적으로 갈 우려가 있고요. 이런 제보 영상이 범람하다 보면 또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서 멀어지고 심층적인 취재보다는 이제 피상적인 취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미국 엘리바마주 로이 무어 후보와 관련된 제보자의 허위 제보를 꼼꼼히 체크해서 보도했던 그 워싱턴 포스트지가 2018년 퓰리처상 탐사 보도 부문을 수상을 했거든요. 네. 빠른 보도도 중요하지만은요, 이렇게 팩트를 체크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서 보도하려는 신중한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서 제보 영상이 일상화되고 또 뉴스 제작 관행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제보를 빨리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교수님 말씀대로 반드시 검증과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 오늘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예은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이혜리 청취자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혜리님은 대학에서 스포츠 지도학을 전공한 20대 청년인데요. 어릴 적에 동네 친구들이 뭐 인형놀이나 소꿉놀이 이런 걸 했을 때 혜리님은 골목 곳곳을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뛰어다니고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요. 네. 유도, 검도, 스키, 태권도 등 정말 종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운동들을 하나씩 섭렵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이 되어서는 자연스럽게 전공을 스포츠 관련 학과로 선택을 했고요. 현재는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분인지 이혜리 청취자님의 자기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26살 이혜리라고 합니다. 저는 체육대학 안에 있는 스포츠 지도학과라고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런 학과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운동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해서 거의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검도랑 태권도 각각 5년 정도씩 했었고요. 수영도 꽤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지도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지도나 뭐 트레이너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이제 교수나 이런 지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혜리님 반갑습니다. 네. 20대 여성이신데, 이렇게 뭐 유도, 검도, 뭐 태권도, 이게 스포츠를 섭렵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유독 이 검도를 즐기고 계셨는데요. 네. 저도 검도를 접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이 혜리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꼭 배워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우리 김예은 리포터는 라틴 댄스를 하시는 청취자를 만나고 오면 저도 댄스를 배울래요 이러다가 또 이번엔 검도를 하시겠다고요. 근데 실제로 한 번도 안 하셨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혜리님이 즐기는 이 검도의 매력이 다양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도를 꾸준히 해와서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검도는 가장 좋은 거는 소리예요. 소리로 인해지는 쾌감이 굉장하거든요. 오늘 호구를 쓰고 있지만 그게 다 느껴져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나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좀 뭐라고 하죠? 호두를 깨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검도를 좋아하고 이제 땀도 많이 나고요. 민첩성이 굉장히 빠른 종목이에요. 움직임이 많진 않지만 순간 민첩성이 빠르기 때문에 허를 찔렀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희열이 너무 느껴져서 검도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검도를 하시는 분들은 죽도 하나만 있으면 뭐 천하무적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시던데 이혜리님께서 이게 또 검도의 매력에 빠져 계시는군요. 네. 근데 이 호도 깨는 소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죽도로 내리쳐서 다른 사람 머리를 그렇죠. 치는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뭐랄까요? 저는 무서운데요. 이게 실제로 맞았을 땐 아프진 않다고 해요. 근데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게 착 이렇게 소리가 나서 그 희열감이 크다고 해서 검도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저희 혜리님은 저희 YTN 라디오도 즐겨 듣고 계셨는데요. 운동이 좋아서 대학에서도 스포츠 지도학을 전공한 이혜리 청취자님,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 듣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 들어보시죠. 제가 스포츠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축구 보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근데 축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라디오를 들으면 그게 귀로 들었을 때 되게 많이 뭔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지식들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뭐 이상윤 해설위원님이라든지 박문성 위원님이라든지 진행자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들었을 때 지식이 쌓여요. 그러고 나서 축구를 보면 스토리가 그려져요. 아, 저 선수는 어떤 식의 뭐 축구를 하고 플레이 방식이 있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온 팀이구나 이런 게 보이니까 해외 축구를 볼 때도 재밌고 국내 축구를 볼 때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YTN I Love Football을 듣는 것 같아요. 네, 역시나 I Love Football. 네. 예, YTN 라디오의 주말 스포츠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 프로그램 애청자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주로 아저씨, 네. 예, 남성분들이 들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 혜리님은 예전에는 월드컵 같은 정말 축구의 큰 이벤트 경기만 즐겼다 하면은 이 I Love Football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평소에도 해외 축구도 관심 있게 찾아보게 되고 네. 또 보면 볼수록 축구가 더 재밌게 볼 수 있게 됐다고 해요. 한편 I Love Football을 들으면서도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어떤 점인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가끔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은 저처럼 입문자인 청취자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려운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10년, 20년 전 선수를 얘기를 하시거나 이러면 뭐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이번에 I Love Football을 알게 되고 계속 들으면서 YTN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틀어놓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자연스럽게 들리잖아요. 정치, 경제 이런 부분에서 유익한 정보가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YTN 들을까 하면서 계속 듣고 있어요. YTN 화이팅! 예,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20대 여성분이다 보니까, 좀 입문자를 위한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저도 국제적인 축구 이벤트가 있을 때는 저도 막 봅니다. 예전부터. 그런데 아무래도 평소에 축구를 잘 관심을 안 가지게 되죠. 근데 이 I Love Football 같은 경우에는 좀 마니아적인 성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네. 어떤 선수들에 대해서 다들 막 쫙 깨고 계셔서 뭐 혜리님은 아까 10년, 20년 전 선수들 이름이 막 거론돼서 전혀 모른다고. 전혀 네. 모르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한다고 네. 하셨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 리포터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위에서 2달 가까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인데요.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약 6,500명의 요금 수납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난 6월 30일 그중에서 약 1,500여 명이 해고가 됐고 이들 대부분이 해고 이후에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중 일부가 서울 톨게이트 구조물 위해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오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연합 톨게이트 지부 박순양 부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검게 많이 그으셨네요. 오늘도 농성하시다가 오신 건가요? 네, 지금 한 달 넘게 네. 거의 50일이 다 되고 있고요. 네. 청와대 노숙 농성장에서 농성하다가 지금 막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지난 6월 30일부터예요. 오늘이 8월 17일인데요. 2달 가까운 시간, 더욱이 폭염이 계속되는 한여름에 뜨거운 고속도로 위에서 농성이 계속됐습니다. 지금도 농성 중이시죠? 네네. 네, 폭염이라 특보가 발효되면은 바깥 출입도 삼가라고 하는데 이 뜨거운데도 계속해서 농성 중이신 거예요. 네. 우리 아래는 그래도 덜한데 캐노피 구조물 위에 있는 우리 그렇죠. 동지들이 네. 여기가 38도, 40도가 되면 거기는 50도가 넘는 그리고 비를 막기 위해서 널어놓은 비닐이 쭈그러들고 고무로 된 신발이 녹을 지경으로. 쪼그라들어서 신지 못할 그 지경까지 지금 그렇게 열악한 날씨 속에서 그리고 또 갑자기 내리는 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지금 해고 복직 투쟁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순양 부지부장님도 요금 수납원으로 일하시다가 해고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적게 일한 편이죠. 저는 2013년도 입사해서 네. 지난달 7월 1일로 해고되었으니까요. 보통 수납원들 보면 네. 기본이 10년이고요. 네. 20년 넘게 근무하신 분도 많고요. 주로 그러면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다니시다 보면 여성분을 많이 만나시죠. 그렇죠. 네. 한 90% 이상이 여성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연령대도 좀 있으시겠네요. 평균 연령대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50에서 55세. 예. 연세가 있으시네요. 네, 많죠. 그러니까 그 직장이 아니면 다닐 네. 수 없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계속 일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수납 노동자들을 보면 대부분 앉아 계시니까 잘 모르시죠. 네. 몸이 불편하신 노동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저희는 요금 수납할 때 저희가 보면 그냥 상체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만 나오고 네, 얼굴만 네. 보이니까 네, 잘 네. 모르시지만 네. 일어나서 걸어 다닐 때 보면 계단을 못 내려가는 동지들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수납원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이 일이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육체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도록 다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은 뉴스에서도 이 소식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는지 좀 짚어볼 텐데요. 우선 1,500명이 넘는 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해고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됐잖아요. 네. 예, 2017년 7월 20일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고 저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속했습니다. 네. 예, 그 위에 도로공사와 9차례의 노사 전문가 협의를 했고 전문가 이원과 저 민주노총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밀어붙였고 6월 달에 시범 영업소라고 해서 200명을 해고했고요. 네. 7월엔 나머지 1,300명을 모두 전원 해고하고 네. 자회사를 거부한 1,500명이 지금은 전원 해고된 상태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라는 자회사로 기존의 도로공사에서 일을 하던 요금 수납 노동자들을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소속돼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우리는 한국도로공사 소속이고 싶다.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가고 싶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측인 한국도로공사 측은 일단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계약 종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라는 자회사, 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할 기회도 줬고 또 기간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줬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일을 거부했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회를 줬다라는 표현은요. 네. 그들의 표현이고요. 저희는 이미 법원도 인정한 불법 파견 노동자로서 2015년에 1심, 네. 2017년에 2심 이렇게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올라간 지 2년이 넘은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1심 판결 시 직접 고용 됐어야 될 저희죠. 네. 근데 애초부터 도로공사는 자회사와 직접 고용 두 가지에 대한 동일한 조건을 내세워서 저희한테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자회사는 임금 30% 인상해 주겠다. 정년도 1년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운 거죠. 네. 평생 직장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런 말도 했고. 네. 근데 저희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저희들에게는 조경 업무, 네. 도로 정비, 청소, 기타 등등 이런 업무를 이게 조무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업무를 부여해서 또 거기다가 전국 어디든 발령 낼 수 있다. 임금도 12%밖에 인상 안 된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등한 자회사와 직접 고용을 논하지도 않았고요. 그 사실 요새는 현금으로 그 톨게이트에서 결제하는 비율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수납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터가 자꾸 줄어드는 건데 그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궁극적으로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수를 계속 줄여가야 하는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았나요? 하이패스가 보급되면서 수납원들이 대량 해고가 됐죠. 네. 예. 그때 당시도 어차피 외주사였으니까 외주사의 손을 빌려서 네. 대량 해고가 됐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데 우리가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수 없다라고 네. 말씀하고 계시지만 네. 반대로 네. 6,700명을 직접 고용하면 해고할 수밖에 없고 자회사를 설립하면 영원히 갈 것이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순된다. 이건 너무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네. 직접 고용돼서 도로공사 수납 업무를 하고 있으면 네. 해고될 게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회사를 만들어서 6,700명 거기 가서 일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네. 어차피 저희도 스마트 톨링이 보급되고 네. 그리고 지금 하이패스와 스마트 톨링은 약간 다른 게 하이패스는 기계를 장착해야 되지만 네. 스마트 톨링 같은 경우는 기계가 없어도 그냥 지나가게 되면 네.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집으로 날라오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수납 업무가 필요 없게 되죠. 그러면 도로공사는 어쨌든 6,700명의 수납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수순으로 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네. 나중엔 어차피 수납 업무는 없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또 국민들이 반대로 그럼 없어질 수납 업무 왜 주장해서 6,700명을 왜 국민의 혈세로 가야 되냐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거거든요.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50에서 55세가 평균 연령입니다.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스마트 톨링이 정착되고 이런 시기까지 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도로공사가 안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그런 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수납원들은 스마트 툴링을 유지해도 필요한 인원.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 자판기를 이용해도 만들어도 그 자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까 수납원만 없어도 수납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때까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다 보면 인원의 자연적인 감원, 그러니까 정년과 그렇죠. 본인들의 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게 10년도 안 걸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요구했고 도로공사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네. 무조건 6,700명 자회사 가면 해고하지 않겠다. 네. 그 말은 아무도 못 믿는 거죠. 네. 우리 수납 노동자들은 어차피 자연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추진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네. 사측에서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지금 두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그냥 무조건 해고하지만 않겠다. 저희가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저희가 마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6개월 어떨 땐 3개월마다 근로계약을 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도로공사가 말하듯이 네. 외주사의 해고지 외주사의 계약 만료로 수납원들이 정리가 된 거지 저희가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법은 그렇다 쳐도 네. 지금까지 우리가 당해온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10년, 20년 이렇게 지내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를 만들어도 어차피 인력만 관리하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납 업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패스 보급률이나 이런 게 높아지면 수납 업무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회사에서는 해고할 수 있다 이러는 거죠. 네.
자, 그럼 다른 말씀 좀 드려볼게요. 또 일부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내부에 현재는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자회사를 할지라도 정규직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도로공사 측도 이미 수납 업무가 자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신분 보장에는 차이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저희는 이미 1년만 관리하며 모든 권한은 도로공사에 있는 용업업체에서 지금 근무해 왔습니다. 네. 수시로 아까 말씀대로 해고돼 왔고, 네. 제가 근무한 서산에서도 2015년에 시민연을 근무한 동지가 3명이 해고가 됐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희가 3개월 문호동 무임금 파업까지 강행하면서 도로공사 앞에 가서 싸웠습니다. 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외주사에서 이렇게 해고됐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도로공사는 저희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필요할 때는 관리감독 지시를 다 합니다. 모든 업무에 대한 지시를 지금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인원 감축은 외주사 사장 손을 빌려서 하고 지금까지 도로공사가 수납원을 대하는 자세가 이러했거든요. 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라는 자회사, 여기도 공기업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아닌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타 공공기관의 지정이 모든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건 필요에 따라 생길 수도 있고 다음해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지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수납 업무가 위태로워지면 기타 공공기관 지정은 무효화된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그동안 뭐 당장 지금 6월 30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뭐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노사 간의 문제가 지금 뭐 터져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달 말이면 농성 2달이 이제 넘게 되죠. 여름이 다 지나갑니다. 이 도로공사나 정부 측과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정부 측엔 소통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도로공사와는 이제 3번 며칠 전 3차 협의가 진행되었는데 네. 도로공사는 역시나 자회사가 도로공사 방침이니 네. 그렇게 따라주시길 바란다. 네. 예, 직접 고용에 대안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꽉 막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광복절 지나고 8월 말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이 말씀밖에 없겠네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하게 농성 중인 톨게이트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렇게 농성하시다가 직접 오셨는데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지부의 박순양 부지부장이었습니다. 열린라디오 YTN 8월 17일 토요일 순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조시 그로반과 샬롯 처치의 더 프레이어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